네, 여행과 역사 채널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하나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700년 이전까지의 일본의 고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경로로 추적을 하고 연구를 한 결과 700년 이전까지의 일본의 고대사는 단독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한반도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700년대 들어서서야 이제 문자도 이제 일반화되고 기록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록으로 700년대 들어서서 역사서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왜곡을 했기 때문에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의구심을 갖고 그 역사를 들여다보고 파헤쳐야만 되는, 그래서 일본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그 근원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신들의 조상이 유대인들이다, 잃어버린 10부족이 일본 땅에 와서 일본을 형성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쏟아내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동안 제가 추적해서 발견한 일본의 고대사, 700년 이전까지의 고대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유튜브용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고대사는 일본인들 스스로가 720년에 발간되는 일본 서기라고 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정사를 통해서 3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1기, 2기, 3기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서 그 선에 쫓아서 설명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기는 언제까지냐면 15대 왕이라고 하는 웅진왕, 오진왕 이전까지 1기로 그들이 스스로 구분을 해 놓았고, 그리고 이 시기를 그 웅진왕에서 시작해서 26대 개체천왕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2기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기는 그때부터 개체왕 때부터 이 일본 서기가 완성되는 시점이 되는, 그래서 일본 서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지도천왕이라고 하는 지통천왕이라고 하는 요 시기까지를 3기로 구분을 해 놓아서 그 선에 쫓아가면 설명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쫓아가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으로 얘기하면 1기가 끝나는 시점이, 시작되는 시점이 300년대 말, 40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300년대 말까지를 1기로 보고, 그리고 2기가 시작돼서 끝나는 지점이 500년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기는 400년대로 보고, 그리고 3기는 500년대부터 500, 600년, 200년간의 기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기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일본 서기나 또 고직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통해서, 이야기책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1기 부분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냐면 700년대는 이미 그래도 이 배운 사람들은 서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서역과의 이 교류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해외 사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본의 역사를, 일본 천황가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본 천황가의 시작이 기원전 700년대부터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원전 660년에 이미 일대 천황인 신무천황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그것을 파헤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이전에 우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국가 지침에 의해서 일본 국가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역사 교육,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제시대를 거친 우리 선배들에게 배운 그 후배들, 그래서 그 교육들을 일단 옆에다 놓고 그거는 들여다보지 않기로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역사적인 고증과 그 다음에 유물과 또 문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가 언제까지냐면은 300년대 말까지예요. 굵직굵직한 사건만 얘기하면 일기에서 기억해야 될 사건이 일본인도 중요시하는 히미코라고 하는 인물, 히미코 여왕이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그 진무천황이라고 하는 일대 천황이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정권을 잡게 되는 그때의 이야기가 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기는 이제 웅진왕이라고 하는, 오진텐왕이라고 하는 인물로 시작해서 기체천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3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1기 부분에서 일본서기라고 하는 역사서에서 어떻게 다행스럽게 구분을 해줬는가 하면, 일본에는 이제 천황이란 이름이 등장하는 게 700년대 되어야 천황이란 이름이 등장해요. 이전에는 천황이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서를 만들면서, 700년대에 만들면서 이제 역으로 환산해 가지고 막 사람을 선정을 하고, 왕을 선정을 하고, 거기다 이름을 막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천황 그러니까 700년대 이전까지의 왕이라 하면 500년대 600년대는 대왕이라는 용어를 썼고, 40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그 왕 이름도 없고 그때 명칭은 이제 와께 또는 다께, 이런 명칭을 썼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전혀 왕의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일기에는, 그래서 그 일기를 일본 서기에서는 뭐로 대부분 붙이냐면 히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히꼬. 근데 그 히꼬라는 게 이 한자로 언이에요. 언. 일본의 언어는 한글이 먼저 있고, 발음이 먼저 있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쓰던 언어,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자를 쓰고 있던 언어에다가 하나씩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일본어를 배울 때 한자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읽는다, 그래서 그것을 훈독이냐 음독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놓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외우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일본어는 언어가 먼저 있었고, 말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한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히꼬도 사실은 언을 히꼬라고 읽는 게 아니라 히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히꼬의 뜻은 사실은 일본어 그대로 얘기하면 태양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태양의 아들. 무슨 얘기냐면, 일본 고대사에서 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신숭배예요. 천신숭배 사상. 그 중에서도 해와 달과 별, 천신이라면 해, 달, 별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해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통치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기본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뭐라 그러냐면 히모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모록이 태양에다가 하늘에다가 이 테두리를 사각형으로 테두리를 해놓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안으로 신이 내려온다 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날의 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어에서 이 왕들의 이름, 왕도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냥 지배자죠. 지배자에서 중요한 용어는 희꼬입니다. 근데 희꼬는 태양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의 징표가 있는데 그 징표가 뭐냐면 삼종신기라 그래서 검, 그리고 청동 거울, 그리고 고곡이라고 하는 요 귀걸이 같이 생긴 그 세 가지가 그 지배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검을 아주 화려한 큰 검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태양이 비쳤을 때 이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서 광채를 내는 그 청동 거울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목 주변에 두르고 있는 고곡이 있느냐 없느냐, 그 외형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게끔, 그래서 삼종신기가 중요한 거예요. 초기에 이 삼종신기를 그래서 이 지배자들은 항상 갖고 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천왕가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천왕을 상징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희꼬, 태양의 아들인데 천신 숭배를 하는 지배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웅진 천왕이 등장하는 이 300년대 말까지 계속돼요. 희꼬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후에는 그냥 일반화되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이 희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00년대 말까지. 그래서 이 300년대 말까지에서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히미코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신무천왕이라고 하는 일대 천왕이 이 큐슈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이 오사카로 들어와서 정권을 쥐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야마토 다케루라고 하는 한국에서 근초고왕이 일본 열도를 한번 평정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일기에서 히미코가 이제 일본을 시작하는 지점에 있어서 대표자로서 이제 일본 서적에는 나오질 않고 중국 삼국지 위지 웨인전에 이 히미코라는 여왕을 자처하는 사람이 중국의 위나라에 이 서신을 보낸 상표를 했다 그러죠. 서한을 그러니까 사신을 보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 여인을 일본의 외의 왕, 그때부터 외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외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인지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200년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년대 중반인데 그 사건이 200년대 후반에 280년에서 305년 사이에 이 일본 서기에서는 기원전 660년대에 일어났다고 기록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추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기원 후 280년에서 305년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200년대 말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넘어왔던, 한반도의 남부 지역,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넘어왔던, 국가로 얘기하면 백제, 가야, 신라, 그 중에서도 가야가 제1선봉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 백제인데, 가야인들이 이제 큐슈와 그 다음에 일본 열도 중에 혼슈의 이 일본 해 쪽, 우리로 치면 동해 쪽에 해당되는 그쪽에 그러니까 대마도가 있고 대마도 동쪽으로 해류가 흘러가니까
그쪽에 와서 살았던 그 오늘날을 얘기하면 시마네현, 도토리현, 야마구치현 이렇게 해당되겠죠. 거기 와서 살았던 가야인들이 기술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제철 기술과 토기를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철기 기술과 토기 기술을 갖고 일본 열도 땅에 와서 지배자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마네현, 지금의 이즈모인데요. 거기서 입지를 마련한 이 가야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의 나라 지방 그리고 오사카 지방에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년대가 되면 그 가야인들은 거기에서 권력을 갖고 지배력을 갖고 있었어요. 통치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배자들의 이름들이 이제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미코 시대는 마감이 되고 이 큐슈 시대는 마감이 되고 이제 200년대 말이 되면 큐슈 지역에서 그래도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집단이 이제 이 큐슈에서 어디로 오사카 나라 지방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큐슈의 중에서도 미야자키, 지금의 미야자키 쪽에 휴가라고 하는 히무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원했다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출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토나이카이, 일본의 이제 시코쿠하고 혼슈 사이에 있는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 세토나이카이를 타고 배를 타고 넘어와서 일시적으로 기비, 지금의 오카야마예요. 오카야마에서 정착하고 한 3년간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 지금의 오사카 나라로 쳐들어오는 기록이 이제 일본에서는 신무동정, 진무도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일대 천황, 신무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사카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280년에서 305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미 오사카 나라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가야 세력들, 특히 아라가야,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가 이제 남쪽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관가야하고 아라가야가 제일 영향력이 있었는데, 아라가야에서 넘어온 세력들이 이 오사카 나라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80년대 말 또 305년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이 큐슈에서 넘어온 세력과 한판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 넘어온 세력의 대표자는 신무천황으로 이제 나중에 기록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의 대항마는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장군 중에 나가스네 히코라고 하는 인물하고 한판 붙어요. 그래서 나가스네 히코가 물리치니까 이제 우회전법으로 해서 돌아서 다시 재침략해서 결국은 지금의 나라 지방의 가시하라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대 천황으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전투가 이제 280년에서 305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야의 세력이 주춤해지고, 가야의 세력은 지배자에서 호족으로 바뀌고, 큐슈에서 넘어온 세력이 이제 그 오사카 나라 지방을 통치하면서 야마토 정권이 거의 왕권에 이제 근접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이 생기는 거죠. 야마토 정권, 그 산을 뒷배경으로 해서 정권을 준비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기에서 중요한 사건은 히미코가 이 중국의 자신이 그 큐슈 지역의 지배자임을 알렸던 사건, 그리고, 이 신무천황이라고 하는 일대 왕이 이제 큐슈에서 이 오사카 지역으로 넘어와서 정권을 쥐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두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일기에서 세 번째 사건이 이제 300년대에 일어납니다. 300년대 초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340에서 60년 사이 이렇게 보는데, 그 사이에 한반도의 백제 왕이 되는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젊은 시절을 일본을 통치하는 일시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일본에서의 그의 이름은 야마토 다케루로 추정이 됩니다. 일본에서 중요시하는 인물인 야마토 다케루는 한반도에 있었던 근초고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근초고왕은 우리가 기억하는 근초고왕의 기록은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고국 원왕을 전사하게 해서 영토를 넓혔던 위대한 왕, 이렇게만 기억하고 북쪽으로 진출한 왕으로만 기록하지, 근초고왕이 일본 열도 땅에도 와서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추정이 가능한 게 뭐냐면, 근초고왕이 한반도에서 이 고구려를 향해서 진격하고 했던 시점이 369년이에요. 369년, 370년 그 사이가 가장 전쟁이 격렬했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근초고왕의 나이는 이제 거의 60대에 가까워지는 40대, 최소한 40대에서 60대 사이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사이이고, 그 이전에 20대 그 혈기 왕성했던 시절의 근초고왕의 행적은 적혀 있지 않아요. 일본 서기에 없으니까 삼국사기에 일본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르는데, 그 젊은 시절에 일본에서의 행적이 뭘로 추정이 되냐면 바로 야마토 다케루로 추정이 돼. 그러니까 근초고왕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초고왕이 일본에서 활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그 야마토 다케루의 행적이 뭐냐면, 이 야마토 다케루는 누구냐면, 일본 서기에 의하면 경행천왕이라고 하는, 경행왕이라고 하는 12대 왕, 10대 왕이 숭신인데, 숭신이 바로 이 신무천왕에 해당되는 시점상 280년에서 305년이기 때문에 숭신왕이 진무천왕으로 보고, 그의 손자에 해당되는 경행왕의 아들이 바로 야마토 다케루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야마토 다케루는 한반도로 돌아와서 백제에서 이제 근초고왕으로 고국원왕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게 3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300년대 중반에.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의 히코의 시대는 마감이 됩니다. 1기는 마감이 되고, 자, 2기에 들어가면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15대 왕이 되는 오진왕이라고 하는. 오진왕을 사실은 웅진왕입니다. 웅진왕. 왜 웅진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이 일본 서기를 보면, 일본 서기 표지 목차에 보면 이 천왕들의 이름을 쫙 40대 천왕까지 쫙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 천왕의 이름은 아까 얘기한 대로 후대에 700년대 들어서 이제 그 도네리 신노라고 하는 이 천무왕의 아들이 이제 그 이름을 명명을 하게 돼요. 중국식 천왕의 이름이야. 무슨 천왕 하는 것은 중국식 이름이고, 원래 일본식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일본식 이름은 또 다른 이제 천왕가에서 소위 말해서 와풍의 일본 이름이라고 해서 그 목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웅진왕이 이제 15대 왕으로 등장할 때 그의 일본식 이름은 뭐라고 했냐면 호무다 와케라고 했습니다. 호무다 와케. 거기서 아마 혼다가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이름 중에 호무다 와케는 다른 지방 오사카 쪽에 가면은 곤다로 나와요. 곤다 신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곤다도 있고 그 밑에 돈다도 있습니다. 그 곤다인데, 곤다는 고무다하고 같아요. 곰다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고무다가 뭐냐, 고무타죠. 사실은 곰의 땅 이 말이에요. 곰의 땅. 땅을 따로 발음한 이유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죠. 하늘천 따지하지 땅지하지 않잖아요.
호무따 와케, 고메 땅 와케는 지배자라 이 말이야. 힘센 놈이라, 힘센 사람이라. 고메 땅의 지배자에서 온 사람, 고메 땅의 지배자라 이거죠. 그래서 고메 땅이 어디예요? 웅진이죠. 웅진. 예, 공주, 지금의 공주. 그래서 공주가 원래 이름은 곰주입니다. 공산성이 아니라 곰산성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곰주에서 온, 웅진에서 온 힘센 사람,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이제 15대 왕이 되는 웅진왕, 오진왕입니다. 그때부터 일본 역사 2기가 시작이 되죠. 그게 언제냐면 300년대 말 400년대 초예요. 있었던 사건이 있죠.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이 고국 원앙을 잃은 고구려가 이제 절치부심 이제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 이름이 유명한 바로 호태왕, 광개토대왕이 치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 백제를 칩니다. 고국 원앙을 죽인 이 백제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한성, 다시 말해서 지금의 한강 유역에 있었던 백제,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온조 백제라 그러는데, 백제가 항복을 해요. 그렇지만 남쪽에 있었던 백제 세력은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호태왕 비에 백제라는 용어도 있지만 백잔이라는 용어도 있는 게 그 잔병을 뜻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제 보는데, 어쨌든 그 남쪽에 있었던 백제 세력은 항복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일본 땅으로 넘어와요. 넘어올 수 있었던 근거는 그보다 몇십 년 전에 바로 이 근초고왕이 일본을 한번 평정을 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백제 세력이 이 200년대 말 300년대 초에 오사카 나라가 이제 정권이 형성이 되면서 백제 정권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 게 300년대인데, 300년대 중반에 이 근초고왕이 넘어와서 이 한번 평정을 했기 때문에 300년대 말에 이 웅진에서 온 왕, 다시 말해서 오진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 이 고구려를 피해서 넘어와서 이제 강력한 정권을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일본 역사 2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오사카에 도착한 이 웅진왕, 히가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 지역을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좀처럼 그 전체를 통일하지 못해요. 중앙집권을 이루지 못해요. 워낙 지방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군소 왕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 단위, 시 단위 왕들이 이 중앙의 이 웅진 왕에게 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 때도 굴복을 하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40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한반도에서 백제 왕인 계로왕과 그의 동생인 이 곤지의 활약이 시작이 돼요. 한반도에서는 400년대 중반이 이 계로왕의 시대예요. 그래서 458년에 이 중국 땅에다가 이 상표를 보내면서 이 왕의 칭호를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로왕은 우현왕으로 칭호를 받고, 곤지는 좌현왕으로 칭호를 받고, 그리고 그 위에도 10여 명에 가까운 직함을 이 관직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내려받게 되는데, 그 곤지가 좌현왕으로 임명되면서 일본 땅에서 지배력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지배력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었던 군 단위, 시 단위 이 지배자들이 복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그를 좌현왕으로 임명하긴 했지만 그의 혈통이 왕족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곤지가 부랴부랴 다시 이 백제 땅에 가서 형의 부인 황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후를 줘요. 그래서 계로왕이 그 황후를 곤지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곤지는 그 형수를 모시고 일본 땅으로 넘어오다가 급산통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무령왕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일본 땅에 와서 이제 정식으로 이 중국으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주변 세력의 인정을 받아서 통치자로서
460년대를 시작을 하는 거죠. 461년부터 일본 열도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정적들을 무지막지하게 제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를 일본 역사에서는 웅략천황으로 기록을 해요. 웅략이 바로 곤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정리를 합니다. 약 20년에 걸쳐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이제 한반도와 이 열도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시작하죠. 그게 이제 400년대 말 500년대 들어가면서 제3기가 시작되는 일본 역사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누구로 시작하냐면 무령왕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501년에 25대 백제왕이 무령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 열도 땅에서의 곤지의 아들에 해당되는 계체 26대 왕이 이제 제3기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 제3기를 시작할 수 있기까지는 그의 곤지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리고 이제 3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3기 때부터는 우리가 다 아는 인물들이에요. 백제에서는 무령왕, 그 다음에 성왕, 그 다음에 위덕왕, 그 다음에 해왕 법왕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무왕, 그리고 의자왕으로 끝나는 그 시기가 3기, 일본에서는 3기에 해당되는데, 일본에서는 계체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헌명, 그리고 아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두 아들도 왕은 했지만 잠시 하고 적통으로 이 오래 통치를 할 수 있게 되는 왕은 헌명, 그 다음에 이제 민달왕 다음에 서명왕, 그리고 서명왕의 두 아들, 나중에 천지천왕이 되고 천무천왕이 되는 나카노 오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오와마 황자, 그리고 천무천왕의 부인인 지토로 해서 40대 왕까지 해서 일본 서기는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반 3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3기의 시작점에 누가 있냐면 곤지가 있어요. 곤지는 계로왕의 아들이고 계로왕의 동생이고 비유왕의 아들이에요. 이 곤지가 길잡이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제 3기 때부터는 안정화 시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무령왕이 통치를 시작하고 그 형제인 계체왕이 일본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원 네이션 투 스테이트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백제가 반도에서 멸망할 때까지는 한 민족이 두 나라를 다스리는 원 네이션 투 스테이트 체제가 이어지는 거죠. 거의 200여 년 가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500년대에 일어나는 사건은 불교가 흥왕하게 되면서 양 지역이, 반도와 일본 열도 지역이 아주 문화가 융성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리고 3기에서 500년대에서 중요한 사건은, 그때까지도 왕권을, 그리고 왕 측근에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모노노베 씨, 다시 말해서 가야 세력인 김해김 씨를 조상으로 둔 가야 세력이 정권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580년대. 그때 이제 백제에서 넘어온 목시 세력인 소가 씨가 왕권을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면서 가야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 사건이 580년대에 생기면서 일본의 최초의 절이라고 하는 아스카데라가 이제 지어지는 시기가 이 500년대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흥왕하기 시작하는 시기, 양쪽 다. 그러면서 600년대를 맞이하죠. 600년대는 대혼동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예요. 600년대에서 기억해야 될 두 큰 사건은 645년의 을사의 변이라고 하는, 그리고 660년과 663년에 걸쳐서 백제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두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645년의 을사의 변은 뭐냐면, 이 500년대 중반부터 500년대 말에 걸쳐서 이 정권의 핵심이 되면서 이제는 왕을 배출하게 되는 소가씨 세력을 참지 못한 왕가에서 이제 드디어 645년에 소가씨 제거 작업을 합니다. 그걸 을사의 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가씨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를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죠. 역사의 변은 성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660년에 한반도에 있었던 이 아버지의 나라 백제가 의자왕이 항복을 하고 1년 후에 사망을 하는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도에 있었던 백제 병력을 27,000명을 보냅니다. 수군만 27,000명이고 육군까지 하면 한 4만 명 된다고 보는데, 그 세력이 3년에 걸쳐서 660년에서 663년에 걸쳐서 대항을 하다가 663년에 백촌강 전투라는 해전에서 완전히 대패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백촌강 전투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이 분기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백제는 멸망.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온 천지천왕이 되는 나카노 오우에는 절치부심 정권을 정비하는 작업 끝에 결국은 죽고, 그 다음에 권력을 지는 이는 그의 동생인 바로 오오야마 황자라고 하는 천무천왕이에요. 이 천무천왕 때의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천무천왕 때부터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무천왕 때부터 이제 그 어머니 할머니가 이 기비 쪽 부인이다 보니까 이 친신라 정책 그리고 친당 정책, 대륙화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해요. 천무천왕 때부터.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백제에 관한 것들을 다 지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아버지 때 지었던 백제 대궁이라고 하는, 그리고 백제 대사라고 하는 구층탑이 있었던 절도 무너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궁도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흔적을 없애버려요. 백제와 관련되는 것들을 다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이 나가토미노 카마타리라고 하는 을사의 변을 같이 성공을 시켰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이제 정권을 쥐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후지와라 가문이 되는 후지와라 카마타리가 되는 거죠. 죽을 때 후지와라 씨를 성씨를 하사받고, 그의 4명의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로 생각되는 후지와라 후히도라는 인물이 가관입니다. 이 인물 때문에 역사가 두 번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없어지기, 백제 역사가 지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천무천왕 때는 백제와 관련되는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역사를 지우기 시작했는데,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가 후지와라 가마타리가 되고 그의 아들 후히토가 정권을 쥐면서 이전에 소가씨가 행했던 것보다 수십 배에 해당되는 모든 권력을 행사하면서 역사를 다 만들어버려요. 조작해버려요. 그래서 일본 서기와 일본 고사기라고 하는 것도 그 후히토의 지시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야. 조작된 역사입니다. 그 조작된 역사를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것이 사실인 양 줄 알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역사는 심각하게 뭉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왜곡됐다 이런, 누구에 의해서? 후지와라 가문에 의해서 무너뜨려집니다. 왜냐하면 후지와라는 출생이 백제가 아니에요. 후지와라는 출생이 아스카에서 출생을 했고, 이미 가문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표방을 했죠. 그 천무천왕이 이 친당 정책, 친신라 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더 가세해서 대륙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반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지우고 대륙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다 위반을 합니다. 일단 천무천왕조에 율령제가 도입이 완성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율과 영이 완성이 돼요. 율령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이제 법원에 가거나 이제 뭐 이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보면은 법이 있고 법규가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시스템을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그대로 쫓아가도록. 그리고 그 시스템 하에서 심지어는 뭐 두발, 그 다음에 육식 금지, 그 다음에 성씨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관계,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도를 마련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시키는 거죠. 그 선봉에 누가 있냐? 후지와라 가문이 있는 거야. 후지와라 가문이 오늘날의 일본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700년대부터야. 700년대부터. 그러니까 660년대 말 백제가 멸망한 이후 40여 년에 걸쳐서 이 일본 서기라는 책을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율령제를 도입을 하면서 일본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국가로 시작을 하는, 국가명도 그때부터 일본국이라는 이름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700년 이전까지는 처음에는 가야, 그 다음에는 백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일본 열도 땅은 700년부터는 새로운 국가인 일본국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일본국이라는 나라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라고 한 나라를 구분을 지을 때 우리가 배우기는 일본은 옛날부터 고대 이때부터 일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게 아니고 일본국이라는 나라는 700년대부터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일본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황하게 좀 길어졌는데 남겨보았습니다. 일본 고대사에 대한 이야기.